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던 이른 아침, 한 소년이 젖은 인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우산을 든 한 노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이 옷 잠깐만 입어도 될까요? 남자의 시선이 코트에 멈추는 순간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옷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남자는 비에 젖은 코트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옷으로 이어진 운명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남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안쪽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적막에 가까웠죠. 대기업 회장 윤상도는 올해로 78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지만 정작 이 넓은 집 안에서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 긴 식탁 위에는 아침으로 준비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 뭘 먹어도 맛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살기 위해 입에 넣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죽은 금방 식어버렸고 윤상도는 그 차가워진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윤상도는 창문 너머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십억의 재산, 화려한 명성,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도 그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죽 드셨습니까? 가정부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윤상도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탁 위의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이상 남은 죽이 그대로 식어 있었죠. 박 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박 여사, 윤상도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네, 회장님. 사람이 많던 때가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윤상도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네요. 그 말에 박 여사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요. 윤상도의 아내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윤주는 10년 전 해외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이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조차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윤상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정작 윤상도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죠. 진심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윤상도의 손은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앗아갔어요.
사랑도 웃음도 온기도. 윤상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정작 가장 아픈 곳은 가슴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이 공허함만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윤상도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넓은 집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발자국 소리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값비싼 가구들, 화려한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느 것도 윤상도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윤상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단 위쪽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방이 있었어요. 윤상도는 그 방 문을 10년째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죠. 문을 열면 쏟아져 나올 기억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향기, 아내의 옷, 아내가 남긴 모든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이 윤상도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어요. 윤상도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 정막을 견딜 수 없었죠.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 광고 소리, 드라마 속 대사들. 그 모든 소리가 윤상도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잡음일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느리게 흘러간 적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지만 윤상도에게는 마치 며칠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 시간 속에서 윤상도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부엌에서 박 여사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나마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박 여사가 없었다면 이 집은 정말 무덤처럼 고요했을 겁니다. 윤상도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마저 없다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 윤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잠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후회, 그리움,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윤상도를 괴롭혔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줄 걸, 아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걸.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런 하루가 반복될까?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끝없이 이어질 이 외로움 속에서 윤상도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재산도 명예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간절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상도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들러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윤상도는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비원 2명이 한 소년을 붙잡고 있었어요. 소년은 1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젖어 있었어요. 어젯밤 내린 비를 맞은 듯 했죠. 이봐, 여긴 출입 금지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경비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뭔가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윤상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원들은 회장이 직접 나타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이 아이가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윤상도는 손을 들어 경비원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소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옷, 잠깐만 입어도 될까요? 소년의 품에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가 있었습니다. 옷은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윤상도의 시선은 그 코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 코트를 윤상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아내가 생전에 즐겨 입던 코트였습니다. 아내는 그 코트를 무척 아꼈어요. 추운 겨울날이면 항상 그 코트를 입고 나갔죠. 윤상도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옷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 집을 정리하면서 결국 내다 버렸어요. 그 옷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윤상도는 소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옷 어디서 났니?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길가 쓰레기 더미에서. 추워서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윤상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기억의 조각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윤상도는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추웠구나. 윤상도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회장님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소년은 고개를 들어 윤상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옷, 회장님 거였나요? 돌려드릴게요. 소년이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윤상도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가지고 있거라. 정말요?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상도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소년에게 건넸죠. 이것도 가져가거라. 따뜻한 밥 사 먹고. 소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옷만 있으면 돼요. 윤상도는 소년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아이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소년은 코트를 꼭 껴안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상도는 소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낡은 운동화, 해진 바지, 그리고 품에 안긴 베이지색 코트. 소년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혹시 저 아이가 뭔가 훔쳐가거나. 윤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상도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왜 하필 그 코트를 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 오늘 이 회사 앞에 나타났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묘한 일이었어요. 윤상도는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빛, 떨리는 목소리,
코트를 꼭 껴안던 모습. 윤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윤상도는 사무실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소년 생각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어디서 왔을까? 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었을까? 부모는 어디 있을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윤상도는 결심했습니다. 그 소년을 찾아야겠다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윤상도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소년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윤상도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문 앞에 왔던 소년,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나?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윤상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찾아야 했습니다. 그 소년이, 그 코트가 윤상도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윤상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기사에게 회사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소년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차는 정문 앞에서 시작해 골목골목을 누볐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상도는 허름한 주택가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베이지색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소년은 코트를 입은 채 작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여기서 멈춰. 윤상도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는 골목 입구에 조용히 섰어요. 윤상도는 창문 너머로 소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리어카를 끌며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윤상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윤상도는 천천히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년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단칸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문도 없이 천막 하나가 입구를 가리고 있었어요. 소년은 리어카를 한쪽에 세워두고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민호야, 왔니?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네, 할머니. 오늘 폐지 많이 주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상도는 천막 틈새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고 낡은 이불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몸은 야위어 보였죠. 할머니, 약 드셔야죠. 제가 물 떠올게요. 민호는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물통에서 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큰 회사 회장님이 저한테 돈도 주시려고 했는데 전 안 받았어요. 대신 이 옷 가져도 된다고 하셔서 가져왔어요. 이제 안 춥겠죠? 할머니는 민호가 입고 있는 베이지색 코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그 옷 어디서 났다고? 길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는데 회장님이 가져도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코트에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옷감을 만지작거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옷, 내가 알던 옷이야.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코트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은 그분의 부인이 입던 옷이야. 윤상도는 천막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윤상도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민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윤상도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상도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할머니를 윤상도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윤상도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습니다. 이름은 김분희. 그때 김분희는 25살의 젊은 여자였어요. 김분희 씨? 윤상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두 사람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랑 아세요? 김분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상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발견했어요. 윤상도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상도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상도의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은 윤상도의 집에 있어야 할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저 사진은 어떻게? 윤상도가 물었습니다. 김분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저를 내쫓을 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 사진 한 장과 저 코트 한 벌. 그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전부였죠. 윤상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분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아이를 베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아내는 인정하지 않았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돈을 쥐어주며 멀리 가라고 했죠. 윤상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한순간의 실수. 윤상도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했던 밤. 그리고 얼마 뒤 김분희가 갑자기 집을 떠났던 일. 그럼 민호는? 윤상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김분희는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 낳은 아이예요. 당신의 손자죠. 민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김분희는 민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상도는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자신의 손자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윤상도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눈, 코, 인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분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손자라니. 윤상도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오늘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윤상도는 회사 사무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30년 전 김분희는 윤상도의 집에서 일하는 젊은 가정부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여자였죠. 어느 날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윤상도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석 달쯤 뒤 김분희는 갑자기 집을 떠났어요. 윤상도의 아내는 그날 밤 김분희를 불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분희는 사라졌어요. 윤상도는 아내에게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말했죠. 다시는 그 여자 이름을 입에 담지 마세요. 윤상도는 그 이후로 김분희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도 보였고 사업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김분희가 임신한 것도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도. 다음 날 아침 윤상도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분희라는 사람을 조사해줘. 3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이틀 뒤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상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김분희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도의 집을 떠날 당시 김분희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김분희는 혼자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김소영. 김분희는 혼자 딸을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일. 하지만 가난은 끝이 없었어요. 김소영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일을 시작했죠. 김소영은 18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호였죠.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김소영은 출산 후 몸이 약해졌고 2년 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김분희는 손자 민호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재활용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윤상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 딸의 인생을, 손자의 인생까지 망쳐놓았어요. 윤상도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동안 윤상도는 고민했습니다. 민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윤상도에게는 아들 윤준이 있었습니다. 만약 민호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윤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낡은 코트를 입고 떨던 모습, 할머니를 돌보며 애쓰던 모습. 윤상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윤상도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학교에 간 듯 집에 없었고 김분희만 혼자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분희는 누운 채로 윤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죠. 왜 또 왔습니까? 김분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김분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일, 미안합니다. 김분희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호만큼은 제대로 돌봐주고 싶습니다. 김분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평생 고생했어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죠.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혼자 키우는 엄마라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윤상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분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 아내는 나한테 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 돈 가지고 멀리 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나는 그 돈을 던져버렸어요. 대신 거실에 걸려있던 당신 부부 사진 한 장과 옷장에 있던 코트 한 벌만 가지고 나왔죠. 윤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아니, 어쩌면 윤상도 자신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신이 나간 이유가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까? 김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 뱃속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 했어요. 그 아이, 당신의 피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상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무책임함이, 아내의 냉정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김분희 씨, 제발. 민호만큼은 제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김분희는 윤상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추운 곳에서 병든 몸으로 폐지를 주우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윤상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분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상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김분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그 아이한테 상처 주면 그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천막을 걷고 들어선 민호는 윤상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계실까요?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상도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니. 윤상도는 일어서서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에게 윤상도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윤상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윤상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너 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우리 집에서 일하셨다는 거 알고 있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때 일이 있었단다. 할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어. 민호는 윤상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윤상도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민호야, 내 엄마. 김소영이라는 분 말이야. 그분이 할아버지의 딸이었단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분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상도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말은 민호야, 넌 할아버지의 손자란 뜻이야. 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좋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이 민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윤상도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윤상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추웠던 겨울밤들, 배고팠던 날들, 아픈 할머니를 보며 속상했던 순간들,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김분이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상도는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이제 너랑 할머니 따뜻한 곳에서 살게 해줄게. 그날 밤 윤상도는 민호와 김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김분이는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방치된 폐렴과 영양실조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죠. 민호는 할머니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를 자신의 손자로 인정한다는 건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윤상도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김분이도 퇴원하면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들 윤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윤상도는 해외에 있는 윤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통화였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윤준이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윤상도는 목이 메었어요. 나다, 윤준아. 아버지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준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한국에 좀 들어올 수 있겠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윤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자신이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야.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윤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상도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준이 민호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윤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윤상도는 집이 아닌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윤준은 10년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빛은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윤준은 차도 마시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윤상도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준아, 사실은 내게 동생이 생겼어. 윤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확히는 조카가 생긴 거지. 아버지의 손자야. 윤준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보았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손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윤상도는 차분하게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일, 김분이와의 일, 민호의 존재. 윤주는 듣는 내내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셔서 생긴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지금 그 손자를 데려오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애를 집에 들이시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고요? 윤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윤상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아, 그 아이는 내 조카야. 우리 핏줄이란 말이야. 핏줄이면 다입니까? 아버지는 저한테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시면서 갑자기 나타난 그 애는 챙기시겠다는 겁니까? 윤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상도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전 절대 인정 못합니다. 윤주는 찻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윤상도는 그 자리에 남아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겪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주는 찻집을 나온 뒤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인정하겠다니. 그것도 이런 식으로. 회사 임원들은 윤준의 귀환에 놀랐습니다. 윤준은 회의실에 주요 임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윤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최근에 누군가와 자주 만나시는 거 아십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병원에 자주 가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이라니. 윤준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가시는지 알아봐. 며칠 뒤 윤준은 아버지가 자주 찾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윤준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윤상도는 한 병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에는 나이든 할머니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윤상도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민호구나. 아버지가 손자라고 인정하려는 아이. 윤준의 가슴 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였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는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저렇게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윤주는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윤상도가 놀라 돌아보았어요. 준아,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윤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겁먹은 표정으로 윤준을 바라보았어요. 김분이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약해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아, 여긴 병원이야. 큰 소리 내지 마라. 윤상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저 애한테 회장 자리를 넘기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전 뭐가 됩니까? 무슨 소리야? 민호는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든 뭐든 아버지가 저 애를 손자로 인정하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회사는요? 주주들은요? 언론은요? 윤준의 말에 윤상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준이 옳았어요. 민호의 존재가 알려지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호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준아, 민호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요? 아버지는 저를 10년 동안 가족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윤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상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윤주는 민호를 쏘아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윤준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저 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윤준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윤상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연자실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윤상도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란다. 하지만 윤상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윤준의 분노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날 밤 윤준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호텔방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을 했죠. 윤준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늘 멀게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윤준과 아버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윤준은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대로 10년을 떠나 있었어요. 연락을 끊은 건 윤준이었지만 아버지도 찾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손자에게는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윤준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윤준은 기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제부 기자였어요. 윤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종 하나 줄까 합니다. 무슨 특종입니까? 윤상도 회장에게 숨겨진 손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잡한 사연을 가진 아이죠.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준은 민호와 김분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사실을 조금 왜곡해서요. 마치 윤상도가 젊은 시절 무책임하게 여자를 버렸고 지금에 와서야 뒤늦게 손자를 챙기려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회장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주가도 떨어지겠죠. 윤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감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며칠 뒤 기사가 터졌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대기업 회장, 30년 전 숨겨진 사생아 드러나. 현재 손자와 극적 상봉.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비난이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르네요. 불쌍한 건 그 아이죠. 회사 주식 팔아야겠어요.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윤상도의 휴대폰에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윤상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분희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윤상도를 보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이죠.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윤상도는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만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야. 하지만 윤상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을 막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윤상도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윤상도는 바닥에 쓰러졌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윤상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분희는 휠체어에 앉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야, 괜찮아질 거야.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김분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윤상도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윤준이 다가왔습니다.
윤주는 중환자실 안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준도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민호는 윤준을 보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어요. 윤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준은 민호를 쏘아보았어요. 만족하냐? 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셨어.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분희가 윤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만하십시오. 민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이 모든 게 저 애가 나타나면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윤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윤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는 이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윤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뛰어갔어요. 김분희가 민호를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휠체어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계속 걸었어요. 베이지색 코트가 비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민호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그 골목에 와 있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앞. 민호는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나타나서 다 망쳤어요. 그때 누군가 천막을 걷었습니다. 윤준이었어요. 윤준은 민호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윤준은 비에 흠뻑 젖은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왜 여기 있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준은 한숨을 쉬며 민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나도 너처럼 외로웠어. 윤준이 불쑥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윤준을 바라보았어요. 윤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어. 나한테 관심도 없으셨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더 멀어졌고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 윤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윤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윤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너한테는 그렇게 다정하시더라. 나는 질투가 났어. 10년 동안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시면서.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윤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기자한테 말한 거야. 너희를 쫓아내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더라. 윤준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윤준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촌, 저도 삼촌 마음 이해해요. 민호의 말에 윤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삼촌처럼 할아버지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삼촌이 아파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윤준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4살 소년의 눈은 맑았어요. 거기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민호야, 미안하다. 윤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삼촌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윤주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자. 병원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우리 둘 다 혼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윤중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윤상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아버지. 윤준이 다가갔습니다. 윤상도는 윤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아, 왔구나.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상도는 윤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민호도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윤상도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윤준의 손과 민호의 손을 포겠어요. 너희 둘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는 가족이야. 윤준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상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실 밖에서 김분희가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분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상도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더 많이 잃었다.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거라. 그게 가장 큰 재산이니까. 윤상도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어느덧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한결 굵어졌습니다. 김분희도 건강을 되찾았고 윤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죠. 어느 봄날 아침 윤상도는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민호야, 이리 와서 앉아라. 민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윤상도는 일기장을 민호에게 건넸어요. 이걸 너한테 주고 싶구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할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더 많이 잃었다. 나를 용서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민호는 고개를 들어 윤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상도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돈과 명예를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었단다.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거라. 사람의 온기가 가장 큰 재산이니까. 네,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민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윤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봄꽃이 만개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상도는 민호와 함께 은하복지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민호야. 윤상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 거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행복해. 너를 만났으니까.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상도는 민호를 꼭 안았어요. 울지 마라. 대신 약속해줘.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민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윤상도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상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 침대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민호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코트였어요. 3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입었던 바로 그 코트.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만들어준 코트였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날 저한테 그 옷 어디서 났니 물으셨는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옷, 이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마음은 영원히 품고 있을게요. 민호는 코트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코트 위에 떨어졌어요. 뒤늦게 도착한 조문객들이 민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주는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윤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사랑을 잃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주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잘 기억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가자. 1년 뒤 민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매주 은하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호는 재단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옷장에서 가져온 베이지색 코트를 한번 어깨에 걸쳤습니다. 코트는 이제 민호에게 작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코트를 조심스럽게 벗어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형, 오빠 같이 놀아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을 안으며 민호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사람의 온기는 옷보다 따뜻하다. 민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민호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재단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빗방울에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들 사이에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재단 입구의 문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옷보다 따뜻하다. 그 문구 아래로 민호와 아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호는 이제 누군가에게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